이번 시간에는 엔진엑스에서 리버스 프록시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록시가 뭔지는 몰라도 이번 세팅을 한번 해보시면 리버스 프록시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웹서버 엔진엑스와 리버스 프록시에서 이제 실습을 이걸 다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거보다는 제가 일단은 미리 다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을 해갈 때 어느 부분을 포인트를 집어서 설정을 해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게 좀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이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제가 엔진엑스에 대해서 쭉 한번 기초적인 부분부터 쭉 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 그럼 SSL 적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SSL 세팅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란에 걸어드리도록 하고요. 로드 밸런싱 설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업스트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할 거고요. 다중 도메인, 오류 페이지 설정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이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링크의 제일 끝에 가면은 이제 엔진엑스의 그 SSL을 설정하는 실습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좀 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우분투 환경이고요. WSL2,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WSL2를 사용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되고, 엔진엑스가 처음에는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으실 거예요. 자, 우선 우분투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다 보면은 이렇게 생성한 계정에 이제 홈 디렉토리에 들어와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엔진엑스를 설치하는 방법은 apt-get이죠. apt-get update.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리파지토리에 내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에 대해서 apt-get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sudo apt-get nginx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스톨 빠졌죠. 네, 인스톨. 요렇게. 그러면 이제 설치가 되고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그냥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설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Y 눌러주고 엔터 치시면 되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명령어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설치하는 방법은 잠깐 이제 알아보셨고, 그러면 이 엔진엑스를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그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뭐 systemctl start nginx 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또 이렇게 알려주는 데도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sudo service nginx start 이렇게 알려주는 블로그나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거하고 systemctl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타트가 엔진엑스 앞에 오냐 뒤에 오냐의 차이인데, 서비스 엔진엑스 스타트 요 명령어를 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얘가 systemctl로 호출을 해가지고 걔를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명령어를 이용하는 게 그건 습관일 수도 있고, systemctl을 사용을 하든 서비스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요 위치 스타트 엔진엑스냐 엔진엑스 스타트냐 요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좀 다른 점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를 리스타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가 리스타트로 바뀐다. 요 정도만 아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시작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enable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엔진엑스가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설정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로그는 어디에 기록이 되는지, 이런 중요한 파일들이 위치한 그 위치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엔진엑스는 제가 다 해봤어요. 요즘 로키 리눅스 많이 쓰시죠? 생토OS 대안으로 로키 리눅스나 아니면 우분투 리눅스나 엔진엑스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그 위치는 처음 위치는 동일하더라고요. 설정 파일 위치는. 그래서 cd etc nginx
요 위치에 설정 파일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한번 보면은 가장 메인 설정 파일은 nginx.conf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본 설정 파일이고요. 기본 설정 파일은 여러분들이 건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nginx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제 설정 블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설정 블록이 뭐가 있냐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HTTP가 있고, 우리가 이제 개별 도메인별로 설정을 할 때는 서버 블록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서버 블록이 안 보이죠? 서버 블록이 안 보이는데, 그 서버 블록들은 어디서 세팅을 하냐면은 여기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include. 그래서 기본 설정 파일, nginx.conf 설정 파일에 요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다 불러와서 설정을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메인이 지금 가장 큰 메인이 HTTP잖아요. 이 HTTP 블록 안쪽에 우리가 이제 작성해야 될 추가적인 서버 블록들에 대한 폴더 위치가 여기 두 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트 enabled는 제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nginx.conf가 가장 메인이 되는 애고, 얘는 이제 건드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이제 conf 설정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설정 파일들은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conf.d에 위치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conf.d.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nginx의 어떤 이제 메인 컴피그가 서버에 대한 메인 컴피그가 되기 때문에 컴피그 파일을 이제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맞는데, conf.d 폴더에다가 뭔가 그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이제 설정 파일들을 여기에 넣는 회사도 있고요. 또 다른 이제 프로젝트나 뭐 다른 회사 가면은 여기 보시면 사이트 이네이블드, 사이트 어베일러블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위치시는 회사도 있고 한데, 관례적으로는 nginx에서 이제 권장하는 거는 conf.d 폴더에는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서버 블록을 위치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전역적인 컨피그 설정들을 여기에다가 conf.d에다가 넣는 게 관례고요.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나 뭐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파일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면은 여기에 넣는 거를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넣고, 이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넣은 파일을 소프트링크로 사이트 이네이블에 소프트링크로 걸어주는 것이 관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etc nginx 사이트 어베일러블이 있고, 그 다음에 enable이 있는데, 설정 파일을 작성하는 곳은 여기고, 어베일러블이고,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을 실질적으로 conf.d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 링크를 걸어주는 부분이 enabled다. 심볼링 링크라고 하죠. 심볼링 링크. 그래서 enabled가 nginx.conf에 아까 전에 보시면은 include 돼 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익숙해지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include가 conf.d 폴더하고 사이트 enabled가 돼 있죠. enabled. 그래서 사이트 available에다가 파일을 작성을 하고 사이트 enabled에 심볼리 링크를 거는 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트 available에 보면은 디폴트라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디폴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서버 블록에 대한 세팅은 이 사이트 어베일러블에다가 세팅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서버 블록이 있고요. 이렇게 서버 블록, 어떤 웹 서버를 세팅하냐에 대한 설정 파일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isten 80 보이시죠? 네. 그리고 listen에 여기 보시면은
요게 더 있거든요. 이건 뭐지? 요거는 뭐냐면은, 저도 좀 고생을 했었는데, IP6와 관련된 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서버에 IP6를 사용하겠다라고 세팅이 되어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말고도, 요거까지 똑같이, 이 뒤에 있는 포트인데, 요 포트 똑같이 해주신 다음에, 요렇게, IP6 설정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버 네임이 어딘가 있을 텐데요. 서버 네임. 자, 여기는 서버 네임이 지금 없죠. 이 디폴트라서 지금 명시가 안 된 거고요. 그거, 서버 네임이 명시가 된 요 부분, 요 뒷부분에는 이제 도메인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위치를 참조하냐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로케이션 블럭이고요. 이 로케이션 블럭에는 이제 슬러시 하나면은 이제 루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로케이션을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케이션이 내가 뭐 특정 에러 페이지는 뭐 다른 데로 좀 이동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러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고 요 안쪽에다가 에러가 들어갈 페이지 경로를 여기다가 적어주게 됩니다.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컴피그 파일을 우리가 읽을 줄은 알아야 되니까, 그 수준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루트니, 인덱스니, 뭐,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이제 로케이션. 그래서 로케이션에 슬롯이 하나만 붙이게 되면은 이제 모든 페이지를 다 받겠다는 뜻이고, 어떤 특정 URL에 대해서만 내가 요 다른 쪽으로 좀 흘러가게끔 하겠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죠. 뭐, 슬롯이 에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프론트하고 이제 백엔드 서버를 이렇게 동시에 지금 올렸을 때 프론트는 보통 이제 루트 슬롯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백엔드 API 호출하는 거는 슬롯이 API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두 개의 백엔드 서버를 어떻게 보면 프론트 서버도 Next.js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백엔드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개의 백엔드를 이제 URL로 그냥 슬롯이 하는 거라고 슬롯이 API 온 거랑 이제 나눠서 분기를 시켜주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블록은 서버 있죠. SER, 서버 블록. 네, 서버 블록이 있고 이 서버 블록 안쪽에 로케이션 블록이 있다. 요 정도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엔진엑스를 다루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서버 블록 이제 활성화를 여기 보시면은 심볼 리링크를 건다고 했는데 자 어베일러블에다가 컴프 파일 이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컴프라는 확장자를 꼭 붙여주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 여기 엔진엑스 컴프 파일 한번 보자고요. 이걸 보면은 아까 전에 사이트 이네이블드에 보시면 여기 별표 돼 있잖아요. 컴프.d에 들어가는 파일들은 컴프라는 확장자를 가져야 되는데 사이트 이네이블드에 들어가는 거는 확장자를 가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베일러블에다가 뭔가 그 서버 블록에 대한 파일에 대한 그 설정을 이렇게 해놨다면은 걔를 사용할 수 있게끔 enabled 심볼릭 링크를 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요게 관련된 회사에 따라서는 이게 사이트 어베일러블 폴더에다가 내가 컴프 파일을 하나 만들고 그거를 다시 심볼릭 링크를 거는 게 뭐 귀찮다 보니까 그냥 컴프.d 폴더에다가 작성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작성을 하셔서 하는 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제가 미리 이제 작성해 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제 dev.o님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디폴트 외에. 여기 지금 .comp라는 확장자가 없죠. 그냥 확장자는 지금 이 폴더는 필요가 없고요.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렇게 서버 블록 안에 로케이션까지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프록시 설정을 이미 한 거라서 좀 이따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작성을 해놨으면 이 작성을 한 걸로 엔진엑스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sudo n 이게 ln이라는 게 심볼로 링크를 거는 이렇게 s 명령어까지 링크를 거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tc nginx
사이트 어벨러블 대부 오호님 이렇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사이트 이네이블드로 링크를 심플리 링크를 거는 거니까 BTC nginx 사이트 이네이블드 사이트 이네이블드 이 정도까지만 하고 엔터를 땅 치시면은 이네이블드에 심플리 링크가 걸린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이제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죠. 한 칸 올라가서 사이트 이네이블드 들어가서 LS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데브 오님이라는 애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사이트 어베일러블에 있던 요 파일 요 파일이 심볼리 링크가 이네이블드에 걸린 걸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디폴트를 빼고 싶다 그럼 디폴트만 삭제를 하면 되겠죠. 얘만 삭제를 하게 되면은 설정 파일은 그대로 있지만 어베일러블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있지만 이네이블드 폴더에서 디폴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디폴트는 사용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이제 서버 블록 활성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작성을 할 여기 보시면은 링크가 심볼리 링크가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심볼리 링크 걸 때 제가 이제 리눅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대 경로보다는 절대 경로를 적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설정 파일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바뀌었을 때 엔진엑스를 이제 재시작해야 되거든요. 심볼리 링크까지 걸어줬으면. 자, 그러면 이제 재시작하는 명령어가 어떻게 되냐? sudo 서비스를 쓸게요. 제가 여기 예제는 이렇게 시스템 스테이를 적어 놓긴 했는데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엔진엑스 리스타트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리스타트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시는 게, 내가 뭔가 컴피그 파일을 변경을 했잖아요. 변경을 했을 때, 이거를 리스타트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리스타트를 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nginx-t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nginx를 이제 재구동하기 전에 일단 컴피그 파일들을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udo nginx-t를 하고 엔터를 딱 쳤을 때 여기처럼 syntax is ok라고 떠야 됩니다. successful, test is successful. 요거를 확인하시고 웹서버 되게 중요하잖아요. 확인하시고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do service nginx 리스타트.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리스타팅이 됩니다. 오케이. 떨어지게 되면은 엔진엑스가 재구동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버시 프록시를 구성한 파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버시 프록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뭐 여기 보시면 MVM 설치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노드를 설치해서 기본적인 Next.js 프로젝트까지 실행을 생성까지 이제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여기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그 Next.js 있죠? 네, Next.js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로컬호스트 3000번에 대한 이거를 띄워놨습니다. my앱을 이제 구동을 시켜야 되는데 패키지.json을 보면은 여기서 여기 있죠 dev npm dev 하면 nest dev가 실행이 돼가지고 이제 실행이 될 겁니다. 요거요. 뭐 소스 수정하거나 뭐 이런 건 없고요. 이렇게 해놨고 이제 npm run dev 하면 되겠죠. 네,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게 하면 되고. 네,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터미널을 하나 더 열게요. 이제 들어가고 있고 로컬호스트 3000번을 들어가 볼까요? 이게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실습 환경이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데브 컨테이너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분투를 세팅을 하고 그 우분투에 들어와서 지금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도코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3000번 포트를
여기 포트라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터미널을 여셨으면 여기 옆에 포트가 보일 텐데, 이 포트는, 도커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개발 컨테이너로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 포트 부분이. 이 포트 부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은, 포트 포워딩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트 포워딩 관련된 내용은 그 네트워크 기초 영상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로코스트 3000이랑 3000, 요게 내부 포트고 요게 외부 포트입니다. 그래서 3000번이 3000번으로 들어가게끔 포트 포워딩을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브라우저로 열어도 3000번 포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3000번. 이렇게 Next.js 디폴트 화면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제대로 뜬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일단은 이렇게 제가 이제 터미널을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따로 띄워서 다시 또 계속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호스트 3000번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내부에 3000번으로 띄웠는데, 얘를 우리가 보통 도메인 써가지고 로그인 이렇게 Next.js나 뭐 이런 백엔드에 접근을 할 때, 이렇게 포트를 일일이 지정을 해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가 받는 거는 80포트, 기본 포트, 브라우저에서 우리 치는 그 기본 포트, 이게 뒤에 .땡 80을 치지 않더라도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80 포트로 호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가 .땡땡 80이 지금 숨겨져 있는 거예요, 브라우저에서는. 그런데 이게 3000번 포트를 이렇게 우리가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가지고 가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어차피 엔진엑스라는 것을 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받는 거는 브라우저의 디폴트 포트 80으로 받고, 그 80으로 받은 거를 이제 포트로 이렇게 알아서 가게끔 만드는 거는 엔진엑스에서 세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설정을 이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cd etc 엔진엑스에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서버 블록을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컴프.d 폴더에다가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엔진엑스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사이트 어베일러블의 컨피그를 만들어라.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놨었죠. 대부 오님 얘를 만들어 놨었고, 이 대부. 자, 여기 들어와 보면 서버 블록을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보시면은 80 포트로 받겠다. 이렇게 작업을 해둔 거예요. 80 포트로 받으니까 3000번 포트로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안 되게끔 이제 막으면 되겠죠. 서버에서. 자, 그걸 막아볼게요.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포트 포워딩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이제 3000번 포트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포트 포워딩을 한번 제거해 볼게요. 자, 3000번 포트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으면 보안에도 훨씬 더 좋아졌겠죠.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이제 쳐보도록 할게요. 몇 가 전에 로컬호스트 3000번이라고 해놨는데 얘를 다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자,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 자, 이제 막혔습니다.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00번 포트로는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막아놓고 80 포트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거죠. 80 포트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스트 여러분들 배웠죠? 저랑 영상. 그 레스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또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 영상이랑 SSL 세팅하는 영상이랑 이제 같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 영상 한 시간짜리인데 그 영상은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자,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접속이 되는 거는 이제 80 포트.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그냥 도메인 주소만 치고 들어왔을 때 80 포트고, 여기에 그 레스트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포트하고 get 이런 메소드랑 그다음 URI가 합쳐진 게 REST라고 했죠. 자, 그럼 REST에서 관심은 메소드하고 URI예요. 그런데 엔진엑스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포트하고 도메인입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도메인이 중요해요. 이런 도메인으로 들어왔을 때 이 도메인으로 들어온 게 80 포트,
뒤에 우리가 뭐 포트명을 붙이지 않는 이상 80 포트로 들어온 것은 이 로케이션에서 처리를 해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 엔진엑스가 떠 있는 혹은 ACL이라고 하는데 그 서버 방화벽이 뚫려 있는 서버 중에 하나로 걔를 호출해 라고 할 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이걸 바로 리버스 프록시 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리버스 프록시가 그 원리를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리버스 프록시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로크로스 3000번이죠. 3000번이 지금 띄워놨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3000번 지금 로컬에 띄워놨어요. 띄워놨는데 제가 방화벽으로 3000번을 막아버렸죠. 그래서 외부에서는 3000번이 접근이 안 돼요. 근데 브라우저에서 도면을 치고 들어왔을 때 3000번으로 들어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예,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이고, 그 프록시 패스 옵션 뒤에다가 이렇게 내가 띄워놓은 내부 혹은 이게 여기 지금 로컬호스트이긴 하지만 다른 서버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저는 지금 19168 뭐 1.100번인데 뭐 101번 서버에 세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 여기다 이제 IP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3000번 막았고 dev 오우님.com으로 접속이 가능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지금 dev.o우님.com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정식으로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시로 좀 테스트 해보려고 그냥 임의로 만든 도메인이거든요. 이런 케이스에서 로컬호스트에서만 이제 좀 테스트 가능하게끔 하려면 호스트라는 파일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잠깐 나갈게요. 그래서 이 호스트라는 파일이 대부분 뭐 로켓 리눅스든 레드햇이든 뭐 우분투든 거의 대부분 수정하실 때는 수도 계정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etc에 호스트라는 파일에 위치합니다. 이 위치는 맥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127.0.0.1 이게 로컬호스트고요. 이 로컬호스트를 도메인이 dev.o우님.com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컴퓨터 내부에서는 dev.o우님.com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요 로컬 호스트로 가게 되게 됩니다. http dev.o우님.com이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뭔가 쭉 나오죠. 이게 지금 요게 이제 그 소스가 그대로 지금 다 지키고 있는 거라서 접속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0 포트로 지금 이제 컬이라는 걸 이용해서 http dev.o우님.com 이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 3000번 포트 안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안 넣었잖아요. 그럼 80 포트로 들어간 거죠. 80 포트로 들어간 거를 프록시 패스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리버스 프록시 한 거죠. 리버스 프록시. 네, 그냥 포워딩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dev 서버 블록에 대한 설정을 보면은 서버 네임 dev.o우님.com으로 들어오고 80 포트이면은 로컬호스트 3000번 포트로 포워딩 해줘. 결국에는 이 프록시라는 용어 자체가 그냥 패스해줘 라는 뜻이죠. 더 쉽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오는 옵션이 거의 프록시 패스를 사용할 때 거의 변함이 없는 5가지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거의 그대로 이용하시면 뭐 실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회사 내부 네트워크 정책에 의해서 좀 이제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요 5개 정도는 그냥 메모해 두시고 카피해서 쓰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지금 도커 안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브라우저에서도 접근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자, 포트를 다시 한번 보자고요. 포트. 자, 이 포트가 지금 53400 그러니까 밖에 브라우저에서 이
내부에 있는 80 포트에 접근을 하려면 53400으로 해야 돼 라고 지금 포트 포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그 대부 컨테이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할 때 도커에 접속을 했을 때 이 포트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별도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뭐 만들지 않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요 포트 탭에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53400으로 접속을 하셔야 요 도커의 80 포트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구본 요거 있죠. 네, 브라우저에서 열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셔도 되고, 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이렇게 뜨면서 53400 지금 엔진엑스의 메인 화면이 뜨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요 53400이 지금 포트 포워딩이 요 아까 여기에 80 포트로 들어가죠.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프로시패스 세팅 했는데 왜 엔진엑스 메인 페이지를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해놨잖아요. 로컬호스트. 여기를 dev.morunim.com으로 바꿔줍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로컬에서 내 임의대로 도메인을 세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지금 빼고 그냥, 일단, 엔터를 칠게요. 자, 엔터를 치면은, 아까 전에 3000 포트로 접속했던 것처럼, Next.js 그 화면이 보여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리버스 프록시를 구성하는 겁니다. 엔진엑스에서. 이 부분이요. 프록시 패스. 이 부분은 거의 그냥 그대로 카피를 잘 해두셨다가 카피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슨 여기 보시면 요거 추가적으로 돼 있죠. IP6를 사용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넣고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뭔가 빼먹은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터미널에서 호스트 설정을 했잖아요. 이 호스트 설정을 했었죠. 요거는 이제 우분투에서 한 거고요. 그 맥이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 호스트 설정을 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리눅스에서 호스트 설정하는 거고, 윈도우나 맥에서 호스트 설정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릴게요. 검색하는 부분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윈도우를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즈 호스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윈도우의 호스트 파일 위치 바로 나오죠. 네, 바로 나오고, 맥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그 경우에 있긴 한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의 얘랑 똑같은 구조예요. 거의 비슷하고 윈도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요 부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도메인을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서만 테스트 해보고 싶을 때는 호스트라는 파일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다가 바꿔주면 된다. 최대한 블로그나 이런 데 검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여기 개발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DNS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거의 대부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스스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기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반드시 공부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래서 리버스 프록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요 HTTP하고 HTTPS를 세팅하는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의 제일 끝에 챕터, 제일 마지막 챕터와 이거 인증서 생성을 해가지고 실제로 HTTPS로 접속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는 실습 예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요 부분 패스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로드 밸런싱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엔진엑스에서는 이제 업스트림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업스트림을 세팅을 하게 되면은, 로드 밸런싱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옵션을 한번 좀 보시죠. 아까 전에 로컬호스트에서 프록시 패스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네, 로컬호스트
3000번 이렇게 세팅을 했었잖아요. 지우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컬호스트 3000번은 Nest.js 서버를 이제 구동했던 그 서버로 이동을 시켜준 거고, 요 한 5가지 정도 옵션은 뭐 거의 똑같이 사용을 하니까 거의 카피해두고 메모해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업스트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같은 서버를 3개, 4개를 운영할 수가 있잖아요. 뭐 1번 서버, 101번 서버에 똑같은 서버, 102번 서버에 똑같은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게 이름을 이렇게 적으면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스프링 부트 같은 걸로, 혹은 이제 엔진의 Nest.js 같은 걸로, 뭐 172, 뭐 168.32.101 서버에, 그 다음에 이렇게 102번 서버에, 103번 서버에 이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 3개 한 거죠. 예, 똑같은 거 3개를 올린 이유가 뭐죠? 우리가 뭔가 장애가 났을 때 1번 서버에서 장애가 났을 때 2번, 3번 동작하게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가용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제가 뒤에 나중에 강의 또 나갑니다. 네. 고가용성 확보를 위해서 서버를 여러 대 돌리는 거죠. 어떤 장애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자, 이렇게 3개를 똑같은 서버인데 이게 묶어둔 거예요. 업스트림. 네, 프로시키 패스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업스트림 서버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업스트림 이렇게 서버로 가게 되면은 8080. 요 업스트림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게 되고, 얘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찾아가서 이 서버 3개 중에 하나에 스트림을 업해라 라는 뜻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백엔드 서버의 8080으로 요 3개 중에 하나를 찾아서 아무데나 쏴 라는 뜻이에요. 업스트림. 그러면은 요게 이제 옵션에 따라서 뭐라 그러더라, 라운드 로빈 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얘 보냈다가, 두 번째는 얘 보냈다가, 세 번째 요청이 오면 얘 보냈다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랜덤하게 아무 서버나 보내는 방법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진엑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돈을 주고 쓰게 되면은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엔진엑스 플러스라는 걸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로드 밸런스, 이런 거를 이제 로드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드 밸런싱을 조금 더 이제 잘 수행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엔진엑스 플러스인데, 돈 주고 사면 더 좋은 기능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엔진엑스 무료 버전도 로드 밸런싱은 이제 업스트림을 이용을 해서 구현이 된다. 다음으로 이제 다중 도메인 설정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자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아까 전에 서버 네임에 dev.5님.com 이런 식으로 적었잖아요. dev.5님.com 했잖아요. 여기다 한 칸 띄고 더 붙이면 돼요. dev.5님.com 이런 식으로. 이건 너무 쉬워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서버 블록화, 어베일러블에 있는 거를 이제 사이트 이네이블로 이제 심플리 링크 걸어주는 거, 그 얘기고요. 오류 페이지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러 페이지 이렇게 됐는데, 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부 URL로 리다이렉션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 옵션이 엔진엑스에 많아서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능 최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귀동량 들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도 AI, 챗GPT 이런 거랑 이제 대화해 가면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옵션들이 좀 이제 몇 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커 프로세스즈, 커넥션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면은 좋겠죠. 근데 그냥 무작정 설정을 해야 되냐?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 프로세스 조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vi-engine
S. 컴피그 파일을 이제 다시 보면, 여기 보시면은, 워커 프로세스 오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엔진엑스가 사용하는 CPU를 몇 개 사용할 거냐. 그거를 이제 엔진엑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뜻이죠. 요즘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상당, 알아서들 잘 하니까 오토로 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눈에 띄는 옵션이 Gzip 이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서버하고 브라우저하고 이제 주고받을 때 압축을 해서 주고받아라. 이런 뜻이죠. Gzip을 꼭 활성화시키는 거를 저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옵션들 중에 눈에 띄는 거를 또 보니까 Keep Alive가 세팅이 지금 여기는 디폴트에는 안 돼 있죠. 여기 보시면 Keep Alive에서 TCP 연결을 유지하는 시간을 설정합니다. 여러 요청을 하나의 연결을 통해 처리하여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Keep Alive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보셨죠? 디폴트는 지금 설정이 없는 거. 근데 요거를 강제적으로 좀 줘야 되는 케이스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케이스? 여러분들 회사에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외부 회사하고 우리 회사랑 뭔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통신하는 그런 케이스들 있죠. 아니면은 뭐 우리 회사에서 뭐 네이버에 있는 무슨 쇼핑 API를 주기적으로 호출하는 그런 API가 그럴 때 제한 있지 않나요? 시간 제한 있지 않나요? 네이버 API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몇 초 이상 되면 이제 끊어버린다. 뭐 이런 옵션들. 예, 이런 옵션들. 이게 바로 이제 Keep Alive 이겠죠. TCP가 있고 UDP가 있죠. UDP는 그냥 한번 쏘면 이제 끝이거든요. 응답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결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근데 TCP는 한번 연결이 되면 계속 연결이 유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쏘는 쪽도 부담이고 받는 쪽도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몇 초 이상이 지나면 강제로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아마 Keep Alive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CP 조정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요. 파일 시스템 SSD를 사용한다면 요즘은 서버도 SSD를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네, 로그를 일단은 남기는 게 맞긴 맞는데 얼마만큼 남기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여기서 로그라고 검색하면은 이제 액세스 로그하고 이제 에러 로그 이 두 가지를 요 위치에 엔진엑스가 남기는 요 위치에 액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가 남겨진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바의 로그에 엔진엑스라고 돼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시죠. cd 요게 리눅스에서 이제 바 폴더는 일반적으로 이제 로그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대충 없이 막 쌓이는 데이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남길 때 사용하는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바 폴더에 보시면 대표적인 게 이제 로그죠. 예, 로그. 우선은 이제 엔진엑스 같은 이제 시스템 레벨에서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 같은 경우에는 바의 로그 폴더에 그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니까 자기 이름으로 로고까지만 들어가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apt 관련된 로고도 저장이 되고 여기 엔진엑스 있죠. 그러면 액세스 로그하고 에러 로그가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액세스 로그는 이제 엔진엑스에 접속이 되면은 남는 기록이고요.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장애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요즘 툴들이 많이 나와서 툴을 이용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정말 급한 케이스에는 이제 서버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테일 명령어를 많이 사용을 하죠. 테일 보이죠? 이렇게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접속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접속을 리플레시를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번 하면은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한번 호출을 해보면 이렇게 뜬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일 명령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로그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지금 여기 내용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뭐 요거를 이제 줄인다던가 이제 필요한 것만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웹서버 엔진엑스, 엔진엑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엔진엑스의 이제 파일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록시가 제가 이론적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리버스 프록시가 이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감만 가질 수 있었다면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자, 리버스 프록시를 아시는 게 나중에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도커 수험을 이용해서 뭔가 서버 내에 서버들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서버를 구성할 때 엔진엑스,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이거를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라우팅을 설정하는 건가에 대한 기초 지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리버스 프록시가 뭔지 감을 확실하게 익히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Nest.js와 멀티스테이지 빌드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운영 서버 구성이라는 전체 큰 주제에 네트워크 기초 부분은 이미 다 끝났고, 지난 시간에는 엔진엑스와 리버스 프록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까지 우리가 세팅이 됐으니 리버스 프록시로 이제 프론트엔드 앱이랑 백엔드 앱을 뒷단에 이제 프록시로 붙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프론트엔드를 Nest.js를 가지고 한번 도커 빌드를 만들어 보는 거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도커 빌드를 할 때, 그럼 왜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를 하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왜 그런지는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론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상에 있는 실습을 따라 하시려면은 사전 설치로 도커, 노드.js,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그 다음에 도커 확장까지 설치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여기 위 두 개는 필수고요. 요 세 번째는 인텔리제이 쓰시는 분들은 인텔리제이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NVM으로 노드 설치 이런 거는 지금 노드 나올 때마다 제가 앞에 붙이고 있는데 크게 상관없고요. npx create next 앱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Nest.js 프로젝트를 아무거나 임의로 하나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Nest.js 프로젝트를 빌드를 하면은 이렇게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npm run build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넥스트 폴더가 생깁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죠. 저는 이 Nest.js 멀티스테이지라는 프로젝트 명으로 하나 이제 설치를 해놨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놨고, 빌드까지 이제 실행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보이시죠? 그 유닉스 체제에서는 앞에 점이 붙게 되면, 파일이나 폴더명에 점이 붙게 되면은 숨긴 폴더 혹은 숨긴 파일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이제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터미널에 들어가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경로에다 넣어놨고요. 자, 여기서 그냥 ls를 쳐보면은 보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보려면은 ls-a를 하시면은 .next라는 폴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제가 이거를 임의로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폴더가 다 지워져요. A 하면은 넥스트 폴더가 지금 이제 없어진 거를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찾을 수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빌드를 한번 npm run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npm run 빌드를 하냐? 이거는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package.json에 보시면 여기 스크립트라는 게 있고, 이 기본 스크립트에 빌드는 이렇게 요걸 써라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넥스트 빌드죠.
터미널 다시 열고 그러면은 npm run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pm run 빌드. 빌드가 쭉 이제 진행이 되고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예, 넥스트 폴더가 지금 생겼고, 요 안쪽에 빌드를 한 파일들이 지금 여기에 카피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넥스트 폴더 안쪽에 우리가 실제 운영할 때, 프로덕션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여기에 다 위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넥스트 요 폴더만 카피를 해가지고 실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 된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넥스트.js 초짜라서, 네, 불만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넥스트만 카피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의 목적은 이제 도커 빌드를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커로 빌드를 할 때는 이 프로젝트 루트에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도커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도커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싱글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거. 그 다음에 도커 파일은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거. 두 가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명령어 치기 싫어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익스텐션을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선 싱글 스테이지로 하는 걸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from 이미 만들어진 이제 노드에서 제공해주는 이제 오피셜한 이미지가 있거든요. 걔를 이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미지 내에서 내가 작업할 디렉토리를 앱 폴더 안쪽에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피 패키지 star.json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패키지로 시작하는 파일이 지금 두 개 있죠. 이 두 개를 이제 도커 이미지, 요 이미지죠. 요 이미지로 집어넣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노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많이 하는 거 있죠. npm install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노드 모듈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게 되죠. 소위 말해서 이제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는 package.json에 있거든요. 그래서 package.json의 아래쪽에 디펜던시즈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디펜던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디펜던시즈가 있고 dev 디펜던시가 있는데 그냥 npm 인스톨을 해버리게 되면은 dev 디펜던시하고 디펜던시즈 두 개 다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을 전부 노드 모듈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옵션이나 뭐 이런 게 더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카피라고 되어 있죠. 카피 점점이 있습니다. 점점 잘 안 보이시나요? 점점. 프로젝트 소스 전체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하게 됩니다. 복사를 요 폴더 안쪽에 있는 거를 전부 다 도커 이미지 파일 안쪽에 다 집어넣으라는 뜻이고, 다 집어넣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가 한번 해봤던 npm run build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ru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얘가 실행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 넥스트 폴더가 생성이 되겠죠. 내가 먼저 빌드를 하고 여기서 카피해서 집어넣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앞에 폴더에 점이 찍히게 되면 얘는 숨긴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카피를 했을 때 얘는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얘 폴더명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은 복사가 안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xpose 3000 요거는 이제 요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됐을 때 3000번 포트로 동작을 한다라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도커 런을 할 때 P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빌드 쪽에 보면 expose 옵션이 있는데 요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빌드 할 때 필요한 명령어들은 요 정도입니다. from은 다른 이미지 가져오려고 할 때 워크 디렉토리, 워크 dir은 내가 그 이미지 안에 들어가서 작업할 폴더를 지정해 주는 거고, 카피는 내 바깥쪽에 있는 거를 안쪽에 도커 쪽에 이미지 쪽에 집어넣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run은 이제 도커 안쪽에서 뭔가 명령어를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게 run입니다. 그리고 expose, 마지막으로 expose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내부적으로 몇 번 포트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명시해주는 애예요. 여기까지가 빌드할 때 사용이 되는 도커 명령어들이고요. 이 cmd는 실제로 이 이미지가 도커 런을 통해서 실행이 될
때에만 동작을 합니다. 자, CMD.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도커 런을 했을 때 어떤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빌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 할 때요. 지금 도커 풀이잖아요. 예, 도커 풀이죠. 제가 명령어 치기 싫어가지고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해 놓은 거고요. 우선 이제 좀 터미널을 좀 열어두겠습니다. 도커 확장을 이용하면 좀 편해요. 예, 우클릭해서요. 그냥 빌드 이미지 하시면 됩니다. 빌드 이미지 하고 여기에 이제 태그명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 뭐 이렇게 뜨면은 태그명을 집어넣는 건데 얘는 지금 이제 싱글 스테이지죠. 그래서 싱글이라고 제가 태그를 붙여놓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빌드 작업이 쭉 진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로그를 한번 이제 쭉 보시면 빌딩이라고 되어 있고 16초 만에 됐다고 하고 16초면 엄청 빨리 끝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도커 파일에서 보셨던 이제 from, 워크 디렉토리, 카피 뭐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보실 때 1/6, 3/6, 46, 그 다음에 56, 66 이렇게 돼 있죠. 예, 요게 바로 도커 파일에 작성됐던 요 명령어들, 명령어들이 실행되는 단계를 체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빌드 중에 어디선가 에러가 났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보려면 요 숫자들을 좀 보시면 되겠죠. 1번하고 2번 사이에 요런 일들이 있었네요.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가 생성이 됐죠. 이미지가 생성이 됐으면은 한번 보시죠. 저는 도커 확장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고 여기 이미지즈의 Nest.js 멀티스테이지 이쪽에 싱글이라고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태그 입력한 부분이 있었죠. Nest.js 멀티스테이지 슬롯이 싱글. 그 태그가 이제 여기 이미지에 나타나게 된 거고요. 이 이미지는 아직 실행 상태는 아니죠. 실행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확장, 도커 확장을 설치하면 그냥 우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런을 하셔도 되는데 실행할 때 뭔가 좀 보고 싶으시면은 이제 우클릭한 다음에 런이 있고 런 인터랙티브가 있는데 런 인터랙티브를 실행을 하시면 로고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우클릭하고 런 인터랙티브. 자, 그럼 이제 실행이 되죠. 이런 명령어가 실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 앱이 스타트 됐고 로컬호스트 3000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로그를 찍어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로컬호스트 3000을 찍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은 커맨드 클릭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로 바로 열어줘요. 커맨드 클릭.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로컬호스트 3000번. 네,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많이들 하죠. 예, 많이들 하는데 굳이 멀티 스테이지로 왜 빌드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리고 지금 실행시켰던 것은 제가 끌게요. 이제 멀티 스테이지로 제가 이제 구동을 하게 되면 포트가 또 아마 3000번으로 충돌이 날 테니까 굳이 뭐 요거 이 P 옵션을 바꿔주면 되긴 되는데 굳이 레벨을 돌 필요는 없고요. 네,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멀티 스테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커 파일이라고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고요. 미리 만들어 놨고 단계가 멀티 스테이지는 이제 두 가지로 빌드 단계와 실행 단계 두 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빌드 단계에서 아까랑 크게 파일 자체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노드 20 알파 2를 사용을 하고요. 워크 디렉토리, 그 다음에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npm 인스톨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스까지 전체 다 카피하는 거, 이미지 안쪽으로 카피하는 거, 그 다음에 런 빌드까지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싱글 스테이지 했던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훨씬 더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이제
이미지 어떤 거 사용하겠다. 워크 디렉토리 카피, npm 인스톨 똑같죠? 예, 똑같죠. 그 다음에 카피하고 npm run 빌드까지. 여기까지만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빌드 단계는 멀티 스테이지에서. 자, 그런데 이제 실행 단계를 이제 만들잖아요. 실행 단계에서 우리가 실제로 프로덕션에서 앱이 구동이 될 때 우리가 소스 파일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예, 빌드한 .next 폴더 안쪽에 있는 애랑 우리가 npm 인스톨을 할 때 대부 디펜던시즈가 있었잖아요. 디펜던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패키지.json에 보면은 디펜던시즈가 있고 대부 디펜던시즈가 있는데 대부 디펜던시즈는 필요가 없거든요. 실제 운영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용량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디펜던시즈 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구동이 충분히 돼요. 이런 것들은 타입스크립트나 아니면 림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한, 혹은 이제 우리가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무슨 테스트 디펜던시를 개발할 때만 필요하니까 뭐 추가한다든지 뭐 그럴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도커 파일 멀티 스테이지 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넥스트 밑에 있는 폴더들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대부 디펜던시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노드 모듈즈 폴더 안쪽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되는데 걔네들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 빼고 노드 모듈 세 가지,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필요했죠.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빌드를 했어요. 빌드를 해가지고 요건 이제 필요 없죠. 빌드를 한 다음에 두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다시 이제 from 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앱 워크 디렉토리도 이제 선언을 했고요. 요거하고 이제 요거는 다르게 해도 상관이 없죠. 다르게 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저는 이제 맞춰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피를 하는데, 아까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는 로컬에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로 집어넣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진 카피된 요 안쪽에 있는 파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은 모든 소스, 패키지까지 해서 모든 소스들이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고, 그 폴더들 중에서 다시 이제 패키지.json을 다시 두 번째 실행 단계의 이미지에 집어넣고, 지금 이제 그냥 이미지가 두 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하실 것 같아요. 머리 아프게 이건 같은 겁니다, 다른 겁니다 이런 걸 따지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카피를 하는데 from 어디서 카피를 하느냐? 빌더에서 카피를 하겠다. 자, 그럼 이 빌더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첫 번째 빌드 단계에서 as라고 붙여놨죠. 그것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as라고 붙이는 부분은 별칭이죠, 별칭. 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드 단계에서 만들어졌던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가지고 카피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패키지.json 요 파일이 지금 요 .슬롯이라고 돼 있죠. 요 .슬롯이면은 요 폴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워크 디렉토리를 앱이라고 했으니까 요 폴더에 이제 카피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랑 요 폴더랑 요 폴더는 엄연히 달라요. 네, 그리고 나서 npm 인스톨을 할 때 대부 디펜던시는 빌드가 그 노드 모듈 그 폴더에 생성이 되지 않게끔 이 npm 옵션이 있는데 프로덕션 옵션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 디펜던시즈에 우리가 명시했던 패키지.json에 명시했던 애들은 인스톨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할 때 여기서 빌드를 하게 되면은 .next 폴더가 생긴다고 했죠. 예, 여기에 앱의 next 요거는 요 앱에 있는 넥스트가 아니고 요 앱에 있는 넥스트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넥스트 폴더를 지금 요 앱의 넥스트 폴더로 카피를 해줘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빌드 단계에서 생성이 된 넥스트 폴더를 실행 단계의 넥스트 폴더로 카피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제가 축소 처리해 놓긴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퍼블릭 폴더를 좀 이제 가져와야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넥스트 폴더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폴더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쭉 카피를 해 오시는데, 카피해 오실 때 빌더에 카피해 놨던 것들을 복사를 해서 그 적당한 위치에 복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포즈 3000, CMD는 빌드할 때는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npm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풀로 소스를 이렇게 가져다가 놨기 때문에 이제 npm start 하게 되면은 next start를 실행하게끔 package.json 스크립트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npm start로 이렇게 지정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어차피 여기서 npm install production으로 이제 노드 모듈즈 폴더를 생성을 해서 그 안쪽에 이제 디펜던시들을 인스톨을 했으니까 그 안쪽에 보면은 노드 모듈즈 안쪽에 보면은 넥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경로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대로 가져왔고 이 넥스트의 스타트를 실행하게끔 해라라고 명령어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게 이제 멀티 스테이지가 되는 거고요. 멀티 스테이지는 뭐 작성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빌드 단계, 실행 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단계를 여러 개 둘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멀티 스테이지를 하는 가장 메인 주제는 뭐냐면, 메인 목적은 뭐냐면은, 일단은 도커의 용량을 줄이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풀로 한번 이렇게 빌드도 해봤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죠? 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빌드 이미지 이번에는 멀티 스테이지로 멀티라고 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이 되고요. 제가 빌드를 한번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난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아까처럼 16, 26, 36, 46 이렇게 있죠? 그 66 끝나고 그 다음에 35, 2호랑 1호는 아마도 위에 거랑 겹치니까 아마 생략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5, 45, 55. 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1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빌더라고 되어 있죠. 이 빌더는 아까 전에 AS 별칭을 줬었죠. 그래서 별칭이 표시되는 것 같고요. 실행 빌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별도로 이제 스테이지에 대해서 별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스테이지 1이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멀티 스테이지 빌드가 이제 끝났고요. 도커 쪽을 이제 한번 보면은 넥스트 멀티 스테이지에서 멀티, 그 다음에 싱글 이렇게 두 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멀티로 빌드한 것도 제대로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우클릭하고 런 인터랙티브를 할게요. 인터랙티브. 예, 로컬호스트 3000 실행된다고 있다고 하고 커맨드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정상적으로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겹치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 여기 지금 떠 있죠. 떠 있고 여기서 스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스탑을 해놓고 스탑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스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연결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온 거를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했다는 거를 체크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npm install 이제 프로덕션 옵션까지 줘가지고 모듈을 생성하는 것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멀티 스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용량이 줄어드느냐? 이미지 용량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싱글 쪽 이미지를 먼저 보면은 여기 우클릭 하시면은 인스펙트라고 있습니다. 인스펙트라는 게 있고, 여기서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사이즈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몇 메가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1기가가 되네요. 용량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쪽 한번 인스펙트를 해보겠습니다. 멀티 쪽 인스펙트를 해보면, 사이즈. 네.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00메가 정도. 한 400메가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죠? 네, 이렇게 숫자만 보니까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이미지 하고 엔터를 치시면 이미지즈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요 컴퓨터에 이제 있는 이미지들 목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름이 Next.js 멀티 스테이지니까 쭉 이제 올려보시면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있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멀티가 사이즈가 600메가.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의 싱글의 용량이 1.03기가 이렇게 된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요 멀티 스테이지 쓰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요 스크립트를 잘 작성하면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할 말이 없고요. 그런데, 빌드를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빌드를 할 때, 빌드를 시키는 서버들 있잖아요. 뭐, 젠킨스를 이용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GitHub을 이용한다든지, 거기서 이제 빌드를 한 다음에, 필요한 파일들만 카피를 해서, 이렇게 도커 이미지 안쪽으로 집어넣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 컴퓨터가 구동이 되는 환경이 일단 다른 상태에서 빌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거는 좀 권장하지 않고요. 빌드를 하려면은 실제로 운영이 되는 그 환경에서 빌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티 스테이지가 필요하다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어디서 글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제 경험상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마 자료를 찾아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즘은 또 특히 이제 x86 환경이랑 또 이제 ARM 환경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32비트 환경이냐, 64비트 환경. 그러니까 저 때는 이제 32비트 환경이냐, 64비트 환경이냐가 되게 중요했고, 지금은 이제 뭐 x86 환경이냐, 아니면 ARM 환경이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버 아키텍처가 다를 때는 서버 아키텍처를 맞춰주고 빌드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는 멀티 스테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RM 환경인데 x86으로 빌드를 하고 싶어 그러면 x86 환경에서 빌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어쨌든 빌드는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까지 맞춰서 빌드를 해야 실제 운영 환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그 부분까지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드하는 걸 이제 두 가지를 한번 해봤죠. 이제 풀로 전부 다 빌드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에 멀티 스테이지로 빌드하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 인스펙터를 통해서 용량이 다르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뭐 from 워커 디렉토리 뭐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끝에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아까 말씀한 게 뭐였냐면은 엑스포저하고 포트의 차이가 뭐냐. 엑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커 파일에다가 명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포트는 이제 도커 컴포즈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CRI로 입력을 할 때 사용을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엑스포저는 쓰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빌드하는 저자가 나는 이 앱을 3000 포트로 구동을 할 거니까 너네들이 실제 포트를 뭔가를 포워딩하거나 뭐 이럴 때 3000 포트를 이용해 라고 어떻게 보면 매뉴얼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필수는 요거죠. 필수. 포트. 이 포트에 이렇게 명시를 해야지 실질적으로는 호스트에서 이제 도커 컨테이너 쪽으로 포트를 포워딩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포즈는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커 컴포즈 P 옵션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도커 컴포즈는 컴포즈라는 거 하는 여기 있죠. 예. 컴포즈라고 하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은 이 컨테이너를 제작한 앱 저자의 의도를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다른 도구와 연동할 때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너스로 도커 같은 경우는 CLI로 커맨드 라인에서 이제 인스펙트 아까 전에는 이렇게 우클릭해서 인스펙트가 있죠. 그런 게 도구를 사용하는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인스펙트라는 것이 있고, 그 인스펙트가 아까 전에 우클릭해서 봤던 인스펙트하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건데, 그때 이제 검색할 때 JQ라는 것을 미리 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JQ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인스펙트 했을 때 보여주는 그 파일들 안을 이렇게 검색할 때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Nest.js와 멀티스테이지 빌드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봤고, 우리가 도커를 너무 쉽게 쓰는 거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아까 보셨죠? 그냥 디폴트 기본 프로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그냥 도커를 만들었을 뿐인데 용량이 1기가가 나오는, 우리가 좀 서버 용량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JVM과 스프링부트 도커 빌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의는 운영 서버 구성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파트 1 네트워크 기초 부분은 이미 끝났고요.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JVM과 스프링부트 도커 빌드는 파트 2 애플리케이션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JVM과 스프링부트 도커 빌드. 자, 오늘 할 내용은 일단 스프링부트가 이미 세팅이 돼 있으셔야 되고요. 프로젝트가 아주 간단하게 하나라도 세팅이 돼 있으셔야 되고, 만약에 없으신 분은 제가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실습하고자 하는 이제 소스를 GitHub에 공유를 시켜 드릴 테니까, 설명란에서 이제 GitHub 주소를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실습 구성은 이제 메이븐 그래들로 돼 있는데, 제가 준비한 건 그래들로 돼 있는데, 그래들로 한번 빌드를 해보고, 빌드를 한 다음에 생성이 된 자료 파일을 가지고 JVM 옵션을 줘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커 파일을 작성하고, 도커 파일을 작성할 때 그 ARG하고 이제 ENV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론적인 부분 없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부트 프로젝트 빌드를 그래들로 한번 빌드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메이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메이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패키지라고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은 이 타겟 폴더에 빌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jar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 폴더에 libs 폴더에 빌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터미널을 일단 열어볼게요. 터미널을 열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래들 W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들 W를 가지고 그래들 W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클린 빌드 이렇게 하면은 프로젝트가 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 파일로 하나로 묶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빌드가 쭉 진행이 되고요. 빌드가 실패를 했네요. 여기에 테스트 때문에 실패를 한 것 같은데, 테스트를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X. 메이븐에서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X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clude task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X를 준 다음에, 테스트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테스트. 네, 빌드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다가 뭔가 안 되면은, 구글링 하거나 요즘은 이제 챗GPT나 뭐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는데, 일단은 여기서 제시하는 매뉴얼을 좀 참조를 하셔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빌드가 됐고요. 빌드가 석세스가 됐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드 폴더, 이쪽 보시면요. 빌드 폴더에 libs라는 폴더가 생기고, 그 안쪽에, 요렇게
스냅샷 플랜 점 자르, 그 다음에 스냅샷 점 자르, 이렇게 두 개가 생기거든요. 자르 파일 두 개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플레인이 붙지 않은 요 파일 있죠? 이제 좀 키워보겠습니다. 네. 플레인이 붙지 않은 요 파일은 이제 팩자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이라고 돼 있던 것은 단순히 이제 소스를 컴파일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하지 않은 자르 파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실행 가능한 파일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플레인이 필요가 없죠. 그럼 플레인 자르가 생성이 되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빌드, 그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드.그래들에다가 옵션을 하나 줘야 되는데요. 네이버는 지금 제가 당장 생각이 잘 안 나고요. 여기 이제 빌드.자르 파일 안쪽에 자르라는 요거를 이렇게 적어주고 이네이블들을 제가 플레인 자르가 강제로 생기게끔 제가 true로 해놨는데 얘를 false로 해주시면 됩니다. false로 해주시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X 옵션을 주게 되면 X 옵션은 이제 특정 타스크를 실행하지 않게끔 하는 옵션이었고요. 매뉴얼상 테스트라는 타스크를 진행하지 마라. 이렇게 엔터 치면은 다시 이제 빌드가 될 거고요. 다시 한번 이제 빌드 폴더에 lib 폴더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플레인 자르 파일이 생성이 되지 않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이 파일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파일을 이용을 할 거고, 도커 내에서 이 자르 파일을 도커 안쪽에, 이미지 안쪽에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실제로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빌드의 libs 폴더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빌드, libs, 에 들어가면은 이 자르 파일이 하나 있고요. 우리가 자바로 자르 파일을 실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자바 자르 파일을 실행할 거야 라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생성된 파일 이름이 jdb 이렇게 되죠. 자르 파일. 하고 이제 실행을 딱 하면은 이렇게 구동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에러가 나는데 제가 데이터베이스랑 이제 커넥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정을 이제 별도 따로 좀 안 해놔가지고 에러가 발생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 부트가 이렇게 실행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스프링 부트로 완성이 된 자르 파일에서 이용할 옵션이 아니라 자바 실행이 될 때 뭔가 메모리 관련된 옵션을 넣어주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넣어주는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좀 적어놔 봤는데, 자바는 이제 말 그대로 자바 이제 실행 명령어죠. 명령어고, 자르 파일을 실행할 때는 이 자르 옵션을 주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옵션이 있어요. XMX 하고 이 숫자 넣어주고, 이 기가면은 기가 G 이렇게 적어주시고, 메가면은 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 힘 메모리를 2기가로 설정, 최대 힘 메모리를 2기가로 설정,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저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이쪽 시스템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요거 더 이상으로 뭐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초기 힙 메모리하고 뭐 최대 메모리를 이제 설정을 할 때 2기가씩 주는 거, 이렇게 얘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여러분들이 실행할 자르 파일명을 이제 적어주시고, 여기 예제에서는 지금 이제 가운데 대시 두 개를 이렇게 적어주고, 스프링 프로파일 액티브 프로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프링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프로파일 설정하는 부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달러, 자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은
이렇게 하고 요 자료 파일을 제일 뒤에 적어주고 요 대시를 하나 없앤 다음에 그러니까 D를 줬어요. 그럼 D를 주게 되면 JVM에서 사용하는 옵션이다 라는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자료 파일명을 제일 뒤로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바 뒤쪽에 있는 애들은 JVM에서 제일 먼저 알아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파일 앞쪽에 얘네들 옵션을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명령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메모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JVM 옵션, 옵션을 여기 앞쪽에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D로, JVM에서 이제 추가 옵션으로 사용하는 건 대문자 D를 이용한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옵션을 적어줬는데, 여기 뒤쪽에 이렇게 자르라고 명시해주고 그 뒤에 내가 실행할 자르 파일 뭐 이렇게 좀 배치를 해주시면 훨씬 더 보기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D 옵션에서 이렇게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 프로드 요 옵션 있잖아요. 요 옵션이 제가 알기로는 구동 방식이 좀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D 옵션으로 주면 안 되고 위에 예제처럼 이렇게 자료 파일 이제 뒤쪽에 스프링 부트가 사용할 옵션은 대시를 이제 2개 적어준 다음에 스프링 부트에서 사용할 이제 옵션 있잖아요. application.yml이나 프로퍼티즈에 생성했던 그 옵션들. 그 옵션들을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스프링 부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뭐 D 옵션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D 옵션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료 파일 뒤쪽에 스프링 부트가 사용하는 옵션 대시 2개를 붙여주셔가지고 application.yml 쪽에 있는 옵션들에 대한 설정을 변경해 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바 바로 뒤쪽에는 JVM에서 사용하는 이제 메모리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자료를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그 자료 뒤에 스프링부트 자료명하고 스프링부트에서 사용할 옵션들을 적어주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제일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이제 XX 부분이 있는데, XX는 이제 자바에서도 가비지 컬렉션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G1GC라는 것이 있습니다. G1GC. 요 밑에 제가 지금 설명을 적어 놨는데, G1GC라는 게 있고, 그 옛날에는 뭐 더 많았는데, 이 G1 가비지 컬렉터가 G퍼스트라고 하더라고요. G1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자바 9 버전부터 기본 가비지 컬렉터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요거를 안 적어줘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이 예제에서 굳이 이제 이거를 적어 놓은 이유가, 뒤에 이제 맨 끝에 GGC라는 거에 설명을 드릴 건데, GGC 때문에 제가 적어 놨고요. 어쨌든 이제 JVM에서는 가비지 컬렉터에 대한 몇 가지 이제 옵션이 있다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한번 해보고 실제로 이제 구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제가 마련한 프로젝트에는 프로파일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뒷부분은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죠. 적기 하고 컴퓨터에서 자료 파일이 이게 아니죠. 그래서 JDBC 이렇게 하고 엔터.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에러 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완벽하게 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구동만 되게끔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자주 사용되는 JVM 옵션 뭐 이렇게 해놨는데, 뭐 XMX, XMS, XSS 등등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요거랑 요거 정도 GC를 내가 옵션으로 지정하고 싶을 때 그때 사용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D 옵션이라는 게 있다. 근데 스프링부트에서는 이제 D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시 2개를 이용해서 이제 자료 파일 그 뒤쪽에 명시하는 걸로 좀 구동 방식이 바뀐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콘솔에서 한번 입력을 해서 이제 구동이 되는 걸 한번 살펴봤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도커 빌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GitHub 소스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도커 파일까지 같이 올려놨거든요. 요 도커 파일 하나만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자, 도커 파일을 한번 보시죠. 프롬 한번 보겠습니다. 프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지를 명시하는 부분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보면 오픈JDK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도커 허브 쪽 들어가서 여기 이제 오라클에서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디프리케이티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JDK, 17JDK 뭐 이렇게 뭐 시작되는 것들은 지금 디프리케이트가 됐고, 예, 제가 이제 거기에 찾아보니까 거기서 이쪽에서 뭐 이클립스나 뭐 IVM 거나 아니면 레드햇 거나 뭐 그런 거를 사용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ARG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커 빌드를 할 때 뭔가 이제 파라미터를 받아서 뭔가 사용하고 싶다. 혹은 요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변수로 선언을 해서 사용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게 ARG입니다. ARG와 ENB의 차이점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 파일이라는 변수명으로 이제 요 문자열을 여기다가 저장해라 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워크 디렉토리는 내가 이미지 안쪽에서 어떤 폴더, 어떤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할 것이냐 지정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 보이시죠? 달러, 그 다음에 변수명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스로 이렇게 감싸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시면은 요 내용이 여기에 담기고, 요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build libraries 자르에 앱.자르라는 이름으로 지금 nibs 폴더에 보시면은 이 파일이 있죠. 자료 파일,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이제 복사해서 이미지 안쪽에 집어넣을 때 앱.자르라는 이름으로 집어넣으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 프로드라고 해놨고요. 디폴트 값을 프로드로 해놨고, 그 다음에 ENB라는 부분이 있는데, ENB는 이제 도커 내부에서의 환경 변수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env입니다. 이 env의 아규먼트로 받은 아규먼트로 받은 요 프로드가 세팅이 되겠죠. 이렇게 세팅이 되게 되면은 스프링 부트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 있죠. 거기에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은 요 이름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소스의 메인의 리소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를 한번 열어보시면 spring.profiles.active에 아까 env로 설정했던 애 이름이 뭐냐면은 요거죠. spring profiles active. 그러면은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brace. 똑같죠? 여기 내부에서 사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brace 하고 여기에다가 요 env의 요 변수명. 지금 이제 아규먼트 요거랑 이제 제가 똑같이 하는데 요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스프링부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뭐였죠? 우리가 이제 서버에서 서버 패스나 아니면 서버 환경 변수를 이용을 해서 뭔가 값을 저장했을 때 스프링부트에서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죠. $brace를 사용하는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도커가 이제 만들어지고 이미지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미지 안에서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도커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 내부, 컨테이너 내부에서 사용하는 환경 변수를 설정하고 싶을 때는 env. 근데 env 직접 접근 못 하거든요. 빌드할 때는. 그래서 빌드할 때 이 arg 변수에다가 뭔가 받아서 여기에 전달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달 받아서 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MD. CMD는 빌드할 때는 사용이 되지 않죠. 컨테이너로 이제 올릴 때, 구동할 때 최초로 실행이 되는 명령어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서 입력했던 것처럼 자바, 그 다음에 옵션 들어가고요. 메모리 옵션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떤 GC를 사용할 거다. 지금 저는 여기에다가 GC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GGC 관련해서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추가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자르하고 앱.자르. 왜 앱.자르일까요? 우리가 이제 라이브러리 이쪽에 생성이 된 자르명은 요거지만 우리가 이미지 안쪽으로 이제 카피해서 집어넣을 때는 앱.자르로 집어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CMD에서 앱.자르라고 넣어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도커 파일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관련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우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 좀 열어두고요. 도커 파일 우클릭하고, 빌드 이미지, 요거, 클릭. 하면은, 태그명을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나오고, 저는 태그명을 이제 이렇게 프로드라고 했습니다. 자, 엔터. 빌드가 이제 쭉 될 겁니다. 저 이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까 전에 이제 ARG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ARG 변수에 이 도커 빌드 명령어를 실행할 때 옵션을 줘서 이 변수의 값을 임의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전달을 하려면은 이렇게 우클릭해서는 그냥 안 되고요. 이 옵션을 더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다가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저 도커 빌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클릭해서 그냥 빌드를 했을 때는 이 옵션이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빌드 ARG 그 뒤에다가 이제 여기 ARG 뒤에 붙였던 요거 있죠? 여기 ARG 요 변수명을 그대로 적어 주시고요. 얘가 지금 디폴트로는 프로드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스테이지로 사용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이제 프로드가 스테이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여기에 전달이 되게 되고, 여기에는 스테이지라고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T 옵션을 줘가지고 그 태그 명도 좀 적어줘야 되는데요. JDBC 태그명을 아까 전에 뭐라고 했더라? 그러니까 프로드하고 좀 맞춰주면 좋겠죠? JDBC 쿼리 DSL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스테이지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걸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점 빠졌습니다. 점. 도커 파일이 없다. 도커 파일이 왜 없다고? 그렇죠. 예. 루트로 가야 도커 파일이 있죠. 도커 파일. 네. 도커 파일 여기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옵션을 또 주게 되면은 이제 상대 경로로 찾아가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일단 올라왔습니다.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도커 파일 읽어가지고, 빌드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로 됐고요. JDBC, 쿼리 DSL, 스테이지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빌드를 할 때 빌드 옵션을 줘가지고 빌드 ARG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이 내용을 프로드라는 내용을 바꾸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지라는 옵션을 줬던 거고, 그럼 실제로 스테이지로 바뀌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방법이 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빌드 ARG가 잘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해가지고 쭉쭉쭉 봤는데 요 그럴 필요 없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서버에서 실제로 이제 뭔가 필요로 할 때 보시면 되고,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도커 확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인스펙트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프로드 먼저 좀 보시죠. 네, 요거 닫아보겠습니다. 프로드에 보시면은 인스펙트가 있는데요. 프로드 인스펙트를 보시면 조금만 내려보시면 여기 CMD 여기 보이시죠? 예, CMD. 예, CMD가 아까 여기 있고 그다음 EMV가 있어요. EMV 보시면은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가 프로드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는 ARG 부분은 안 나와요. ARG 부분은 안 나오고 EMV 부분만 나오게 되거든요. 도커 이미지 안쪽에 이제 컨테이너로 실행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전역 환경 변수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바 홈은 어느 위치에 있고, 랭은 어디에 있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지정했던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 프로드. 예, 프로드. 예, 디폴트로 프로드를 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테이지를 한번 보시죠. 스테이지를 인스펙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펙트를 해보고 조금만 내려보시면 EMB 부분 찾아보면 여기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application.yml 프로퍼티 그 파일에 달러 브레이스로 해가지고 시스템 전역 환경 변수의 값을 가져올 수 있게끔 세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드 할 때 빌드 ARG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EMB 도커 빌드 할 때 EMB 변수에 대해서 임의로 아규먼트 받아서 세팅을 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커 파일의 이제 ARG와 EMB 파일의 차이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주저리 적어 놓긴 했는데 이미 이제 한번 이제 빌드를 해보셨기 때문에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ARG는 빌드 시에만 사용하는 데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인스펙트 할 때 ARG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볼 수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EMB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실행 시에 사용이 되는 환경 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인스펙트로 봤을 때 스프링 프로파일즈 액티브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그 변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도커 파일에서는 이제 우리가 .env 파일 많이 이용하죠. .env 파일을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드 ARG 옵션을 이용을 해서 값을 전달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env 변수에다가 세팅을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빌드를 했으니까 도커 실행되는 건 봐야 되겠죠. 물론 실행은 안 되겠죠. 아까 보셨잖아요. 콘솔에서 제가 지금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연결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커넥션 에러가 나서 이제 죽긴 할 텐데 한번 실행이나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드 먼저 한번 런 인터랙티브 런 하실 때 인터랙티브를 설정하시면은 이제 콘솔 로그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제 실행이 되고요. 에러 나겠죠. 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제 프로파일에 제가 요거는 이제 프로드잖아요. 그래서 프로파일 액티브가 프로드가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지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지하고 우클릭하고 런 인터랙티브. 그러면 이제 쭉 실행이 되고요. 에러 나겠죠. 자, 여기 위에 쭉 이제 올라가 보면은 프로파일이 실제로 스테이지가 반영이 됐는가 봐야 되겠죠. 한참 올라가네요. 자, 여기 보이시죠? 프로파일 이즈 액티브 스테이지. 네,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EMB나 ARG를 통해서 EMB에 세팅을 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스프링 부트가 구동이 될 때까지 그 변수 값이 전달이 되는 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GGC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GGC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제 G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링크를 타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한번 보시죠. 들어가 보니까 이제 JDK 11 정도부터 소개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JDK 21부터 이제 JDK 21에서 다시 구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G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JDK를 21 미만 버전 사용할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많이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GGC가 이제 본격적으로 21 버전부터 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21에 보면은 제너레이션즈 뭐 이런 이제 옵션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너레이션즈 부분을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G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합니다라고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너레이션즈 요 옵션이라고 하는데, 또 쭉 내용을 이제 찾아보니까 non G generational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요게 여기 어디서 봤는데 non generationa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JDK 버전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용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이제 디프리케이트도 됐다라는 거를 좀 여기서 본 것 같은데, non generational. 그래서 제너레이셔널 옵션을 써라. 요게 이제 추천이고, non generation이 여기 보이시죠? 예. JDK 23이 되면서 이제 디프리케이티드 됐습니다. 지금 이제 21에 와서 GGC가 이제 새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아마 23 버전 오면서 이제 과거 버전도 지원을 안 하는 건지, 뭐 이런 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G1GC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GGC라는 것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더 전문적인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하게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밑에 보시면은, 자, 넘어갔습니다. 제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GGC라는 것이 21 버전에 완전히 새로 쓰여졌고, 앞으로는 GGC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보니까 대용량 메모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글도 좀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내용을 좀 쭉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GGC를 사용했을 때 이제 소프트맥스 힙 사이즈 이런 이제 옵션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는데, 요거 MX면 이제 맥스 메모리 사이즈죠. 자, 그래서 GGC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소프트맥스 힙 사이즈 요 4G라고 세팅된 값을 보고 4기가로 힙 메모리를 관리를 하다가 좀 이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대 5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옵션도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엔지니어스 없이 인증서 요 내용도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주제하고는 좀 벗어나는 내용이라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해서 스프링부트를 듣고 빌드를 할 때 JVM의 이제 메모리 옵션을 이제 설정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RG하고 ENB를 이제 어떻게 도커 빌드를 할 때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ZGC 해도 되죠. 네, 어떤 발음은 상관없고요.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JVM과 스프링부트 도커 빌드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